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공중보건 기본이론 이제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달까지는 우리 인문반 수업이 있었고 오늘부터는 기본이론이고, 인문반 수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주요 테마들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전체 내용을 다룬 건 아니고 특히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핵심적인 테마들을 잡아서 공부를 했어요. 이 공중보건이라는 우선 과목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할 건데, 공중보건을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사실 직렬이 좀 이제 다양해요. 그래서 우선은 보건직, 가장 기본적으로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을 수강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의료기술직 선생님들이 아마 가장 많으실 거예요. 기술직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건진료직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방역직, 보건복지부 되게 많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군무원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직렬이 이제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 내가 시험 볼 직렬은 주로 어떤 문제가 나올까라는 거, 그렇죠? 그게 되게 궁금하죠. 남의 직렬 관심 없고 사실 내 직렬 문제만 나는 알면 되는데, 그렇죠? 비슷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한 직렬만 달라요. 보건연구사. 그래서 보건연구사는 이제 연구직이기 때문에 석사 이상 이제 대상으로 뽑고 이제 6.5급, 뭐 7급에서 6급 사이에서 직급이 이제 높다 보니까 문제 난이도도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보건연구사는 실제 보건직이나 기술직에서 출제되는 문제보다 좀 이제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다 보면은 연구사 기출문제도 보게 될 건데, 이제 예전에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막 풀다가 너무 어려워, 틀렸어 하고 보면은 연구사 문제라고. 그래서 내가 연구사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그런 내용, 연구사 쪽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있을 때는 약간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구나 정도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직렬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특별히 구분하실 필요가 없고요. 먼저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을 아마 이제 기술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부 때 조금씩은 아마 맛봤을 거예요. 공중보건이라는 과목 자체를. 근데 되게 좀 막연하고 뭔가 대충 수학 때 겉핥기식으로 쑥 지나가서 그런 과목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나고, 아마 요 정도 되게 많은 내용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확해요. 이 공중보건학이라는 과목은 정말 많은 내용이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학이라는 게 하나의 전공 과목이라기보다는 어때요? 다양한 전공 과목을 보건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다 묶어서, 이거 다 묶어서 보건이야. 그래서 한 과목으로 만들어 놓은 게 공중보건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이제 파트가 쭉 나뉘어져 있죠. 뭐 이제 챕터가 저희가 이제 파트가 10파트까지 있는데, 보통 이제 다른 전공 과목들은 그 파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점점 어려워져야 되는데, 공중보건은 1파트, 파트 1 한 과목, 그러니까 1 공중보건 기초이론하고 건강에 대한 거 하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역학이라는 과목을 하고요. 보건 통계라는 과목을 하고요. 세 번째 과목 들어가면 질병에 대한 걸 공부하고요. 네 번째 과목 들어가면 환경보건을 공부해야 되고, 다섯 번째 파트 들어가면 산업보건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식품위생, 보건영양, 그리고 인구보건, 모자보건, 노인보건, 정신보건, 보건행정 다 다른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이 배려가 없어요. 나 앞에 아직 이거 안 배웠으니까 앞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막 뒤에서 배울 내용이 앞에 언급되고, 그런 이제 문제가, 그런 게 가장 큰 과목이 바로 공중보건학이라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딱 한 번 공부를 할 때는 뭔 소리야? 이거 나 모르는 건데? 그럼 제가 수업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자, 이거 지금 여기 거론됐지만 이거 뒤에서 다시 할 거예요 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회독수가 중요해요. 처음에 봤을 때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어요. 왜냐면 모르는 내용, 뒤에 있는 내용이 자꾸만 물려 나오니까. 근데 한번 이제 기본 이론을 듣고 우리 이제 인문반 수업 들었던 분들은 그걸 한번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을 거예요. 기본 이론을 듣고 심화 이론을 들으면은 처음에 기본 이론 들을 때 이 내용 이해 안 됐었는데 다 듣고 나서 심화해서 다시 하니까 이게 그거구나 라는 식의 이해로 쌓여서 하나의 나의 지식이 되는 게 공중보건이에요. 그래서 공중보건은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래도 뭐 해볼만 해. 왜냐면 아는 단어들,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상 뒤로 가고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더욱더 어렵게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이해는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열몇 과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각의 과목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몇 페이지로 압축을 해놨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낼 때 여기에서만 나올까?
너무나 많은 내용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출제자들도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여기 없는 거, 일반적으로 공중보건에서 안 다루는 환경보건에서의 깊이 있는 문제, 또는 뭐 역학에서의 깊이 있는 문제, 산업보건에서의 좀 깊이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공중보건학 교재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꺼워요. 근데 점점 두꺼워져요. 웃긴 거는. 저도 그래요. 저도 페이지가 점점 늘어나요. 왜냐면 자꾸 이런 데서 내니까. 그럼 그게 없으면 수험생들은 불안하거든요. 그게 교재에 없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추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재가 두꺼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 이제 너무 어려워요. 점수가 안 나와야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해를 쭉 쌓아가고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암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과목이에요. 근데 그 암기가 또 너무 단순 암기예요. 이해를 해서 암기하는, 이해를 통한 거면 좀 쉬운데, 정말 숫자 0.00 몇인지를 다 알아야 되는 그러한 암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기도 해요. 그래서 공중보건이 시작할 때는 어렵지 않지만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는 불안을 약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제 암기할 게 많다 그랬으니까 그래 좋아, 그럼 나는 처음부터 외울 거야. 안 돼요. 내 머리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외운 것들을 담고 있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암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하기를 추천을 드리냐면은, 기본 이론 나갈 때는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제가 하나의 틀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그 암기할 것들을. 그냥 그 암기할 거, 이런 거 있구나 라고 그냥 여기저기 붙여두고 그냥 보세요. 화장실 앞에다 붙여두고 식탁 앞에다 붙여두고, 그래서 그냥 똑같은 게 내 눈에 보이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서 처음에는 이론에 대한 정리를 해서 충분한 이해를 먼저 가지실 거예요. 이해가 완전히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염병이나 질병들도 내가 이 질병이 뭔지 알아야지 암기가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거쳐서 충분한 이해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오롯이 암기해야 될 것들을 붙여 나가야 돼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다라는 것. 그리고 기본 이론 수업만 듣고서는 나 이해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회독수가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고, 사실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 자체가 다 그렇죠. 회독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공무원 시험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고, 공무원 시험이 특히나 회독수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몇 점 맞아야지 합격해요? 다 맞아야지 뭐. 내가 완전 빵으로 합격하려면 다 맞아야지. 내가 95점 맞았는데 합격선이 96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산점 붙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몇 점만 맞으면 돼라는 기준이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격하려면 무조건 나는 다 맞을 거야 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제가 제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약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내가 요약할 그 같은 범위지만 요약하지 않는 데서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것만 공부했을 때는 80점은 충분히 넘겨요. 근데 90점, 100점까지 가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체 내용을 꼼꼼히 보는 게 더 필요한 과목이다라는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챕터가 이제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그냥 1파트부터 10파트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PPT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교재 파트들 구성이고, 서울시가 문제를 이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기준으로 이제 제가 놨고,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어요. 파트마다 요거 그 출제 빈도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15페이지도 보면 왼쪽에 빈도표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눈에 안 들어오니까 2014년부터 19년 거까지 통계를 내서 보면 이 정도로 빈출이 되고 있다. 그래 보시면 어때요?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되게 많이 몰려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고, 이제 보건행정이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더 빈도가 높다, 비중이 높다? 1권이, 여기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가 1권이에요. 그래서 1권이 더 두껍기도 하고, 여러분들 처음 시작할 때 이제 1권 쭉 나갈 때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흐름이라는 게 없는 과목이기 때문에 뭐를 먼저 공부하는지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구성을 짠 이유는, 교재 구성을 짠 이유는, 아무래도 앞에 먼저 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잠깐 손을 놨다가도 다시 보면 어디부터 봐요? 앞에부터 보죠. 우리 고등학교 때 여러분도 수학의 정석 그런 거 봤나? 거의 모든 친구들의 수학의 정석은 앞부분만, 집합인가 뭐 그 부분만 새까매요. 뒤에는 하얗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보셔야 될 내용들을 앞쪽에 배치를 했어요. 긴장감 있게 공부하자. 그렇다고 뒤에 있는 것들 소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나는 합격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출제됐더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몇 문제 출제됐다 중요하지 않아요. 출제됐으면 그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출제되는 곳이면. 그래서 그냥 그 빈도에 있어서는 파트 1부터 4까지가 빈도가 높지만 다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파트에 보건행정 사회보장이 있는데, 자, 보건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건행정을 따로 봐요. 얘도 한 과목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또 파트 하나로 묶어둔 거죠. 기술직 공부하시는 분들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행정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워하세요. 마지막 파트에 있다 보니까 또 약간 긴장도도 떨어지고. 근데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보건행정에서 출제되는 비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두 문제 정도씩은 거의 나온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나 보건행정을 한 과목을 다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그거 한 과목 다 공부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고요. 출제가 자주 되는 것들 위주로 묶어서 행정 파트에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만 충분히 공부해도 웬만큼 출제되는 문제는 맞출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이 행정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 공부가 충분하지 못했을 때 이제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파트에 있다라고 해서 약간 놓아버리면 안 되고 끝까지 타이트하게 중요하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보통 문제 출제되는 경향은 비슷해요. 한 20문제가 출제가 되죠. 20문제를 여러분들은 이제 20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한 과목당 2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은 시간도 벌고 점수도 벌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자, 기술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요? 공중보건, 그다음에 법규랑 생물. 이제 경기 같은 경우는 법규 안 보고 어쨌든 생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생물이 좀 더 어렵고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더 걸 수 있기 때문에 공중보건에서 시간을 벌어야 되고요. 법규도 또 뭔가 지문도 길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보건에서 시간도 벌고 점수도 벌어 가야 돼요. 가장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80%는 기존에 출제되던 문제들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그러면 보통 이제 기본 최소한만 공부를 해도, 커리큘럼만 그냥 따라와도 보통 80점은 맞아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80점이 안 나왔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정말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가 정말 어렵게 나왔거나.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때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워요. 그럼 그때는 합격선 자체가 내려가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합격선이 어느 정도 높은데 내 점수가 낮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공부를 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10%는 기존 문제인데, 기존 출제되던 문제 중에서 이제 빈출되는 것들이 있어요. 늘 제가 수업하면서 이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너무 자주 반복해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중요는 안 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그 문제를 꼬고 비틀고 살붙이고 해서 어렵게 내요. 기존에 출제되던 쉬운 내용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은 그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만 있으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보통 한 문제 정도, 그리고 한 문제는 법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우선 새로운 문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왔다, 본 적도 없는 문제가 나왔다, 그거는 모두에게 새로운 문제예요. 그럼 어때요?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찍어. 모르니까 3번. 그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아무리 파도 모르겠으면 찍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면은 문제를 볼 때 이제 유추를 해야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것. 출제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냈을까? 이 출제자는 지금 뭘 나한테 묻고 싶은 거지? 그 의도, 지문이 너무 짧아. 의도가 안 보여. 그런 문제는 보통 보기끼리 상충돼요. 보기끼리 비교했을 때 세 개는 뭔가 개연성이 있는데 하나는 혼자 좀 동떨어져. 약간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유추해서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정답률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문제풀이에서 또 진행이 될 거고, 법규는 이제 뭐 기술직 같은 경우는 법규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법에서 문제가 나오는 게 좀 이제 덜 어렵고, 보건직이나 이제 연구사 같은 경우도 법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법규를 안 보지만 법규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와요. 근데 이제 법규에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거는 이론으로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교재 이론에.
그러니까 이론에서 다 보는 법들인 거고, 가끔 이론에 들어가지 않는 정말 짜투리에 있는 뭐 이런 것까지 봐야 돼. 도저히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법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모두에게 똑같죠. 근데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문제 푸는 요령, 그 안에서 법은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왜 이 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론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 푸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 수업이나 모의고사 수업 때는 그런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연습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우리 2019년에 있었던 문제, 서울시 2019년, 그러니까 올해 6월에 있었던 서울시 문제예요. 같이 한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맛보기예요.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정답을 찾아보면 되겠고, 내가 처음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정말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라고 보면 되고, 내가 모르는 내용이어도 문맥상 또는 맥락상 아닌 건 뭘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 공무원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만성질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려는데, 만성질환이 뭘까요? 고혈압, 당뇨병, 암, 이런 것들, 뭐 심근경색증, 이런 질병들이 만성질환이에요. 그러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 악화 호전을 반복하면서 점점 나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 나이 들수록 점점 당뇨병도 심해지고 심근경색증도 심해지고 뇌경색도 오고 막 심해지죠. 그런 특징이 있고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고혈압의 원인이 뭘까요? 글쎄요, 짜게 먹고 뭐 비만에 뭐에 뭐 이런 거 있나, 가족력 있나, 명확하진 않아. 이런 것들이 위험 요인이지만 다요인 원인이 다양하다. 완치가 어려워서 완치가 어렵고 단계적으로 기능이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점점 기능의 저하가 있다라는 거. 위험 요인에 노출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발병한다. 어때요? 고혈압, 당뇨병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돼서 언제 걸렸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혈압 재봤더니 막 180에 100이래요. 당장 병원 가라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서 그냥 기본의 이론에서 나오던 내용들, 이거 여러분 기본서 이론에 다 있는 지문들인데 그대로 반복해서 똑같은 지문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기본서만 충분히 보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 계산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연구사라면 더 많을 수 있고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기본 이론 수업을 안 했으니까 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놓고 이거 계산하셔야 하는 문제, 그런 계산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역학 보건 통계에서 나와요. 역학 보건 통계 계산 문제를 나 학교 다닐 때 수학 진짜 싫어했는데 과학 진짜 싫어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역학은 제 수업만 들으면은 그냥 이해가 다 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이제 강의를 해드릴 거고, 이거는. 자, 그다음에 단순 암기. 그냥 여기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단답식으로 나와요. 너무나 쉬운 거죠. 알고만 있으면. 이거 뭘까요? 대기 환경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산화탄소는 대기 환경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머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오존, 이거 말고 또 뭐 있죠? 미세먼지, PM10이나 PM2.5 있었고요. 또 뭐 있었죠? 일산화탄소 있었고요. 또 벤젠, 납 같은 것들이 있었죠. 이런 거는 그냥 암기만 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그다음에 이렇게 지문을 길게 해놓고, 이건 뭐냐면 어떠한 이론이나 어떠한 모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놔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떤 모형에 대한 설명이냐, 어떤 이론에 대한 설명이냐, 어떤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냐, 또는 뭐 다양한 파트마다 다양한 이론과 모형들이 있는데, 그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를 주고서는 그 사례를 통해서 얘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문제, 이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의 유형으로 나와요. 자, 요 문제는 후향적 코호트라는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 연구에 대한 설계를 해놓은 건데,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이론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뭐 모형이든 이론이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요게 새로운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공중보건 교재에 없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공중보건 교재에 다 없는 내용이에요. 예방의학에 있는 내용을 아주 쉬운 문제처럼 해서 갖다 넣었지만 정말 생소하게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 모두 이제 똑같은 상황이야. 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된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손상을 발생시키는 역학적 인자 세 가지니까 이건 의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여기에 정해져 있는 세 가지 요건, 인자가 뭐냐 묻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보기끼리 비교를 해서 넷 중에서 제일 다른 거 하나를 찾아내면 돼요. 왜냐하면 세 가지 인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는 뭔가 개연성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손상, 뭐예요? 손상은 다치는 거. 누군가 뭐 넘어지든 사고가 나든 다치는데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뭔가 인적 요인. 그 사람이 부주의해요. 내가 가다 엄청 잘 부딪히고 잘 떨어지고 그래요. 될 수 있겠죠. 장애 요인, 장애가 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모든 사람이 장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손상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장애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그다음 환경 여기가 되게 위험하게 돼 있어요. 안 보여. 층이 있는데 다 걸려. 또는 떨어져. 낭떠러지야. 그러면 누구에게나 위험할 수 있겠죠. 매개체 요인. 그 위험에 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어떤 요인들. 누구에게나 똑같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 혼자 다른 건 장애 요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모르는 거다. 모르니까 3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정답률을 높일 때 여러분들이 더 만점에 가까워질 수 있고, 요번에 저희 이제 합격생 중에 한 학생이 연락이 왔는데 서울시 공중보건 시험을 보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필기 합격하고 아직 면접을 안 봤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연락해서 자기는 합격한 거보다 공중보건을 만점 받은 게 더 기쁘대요. 공중보건이 만점이 나온 거예요. 학생의 공부를 너무나 충분히 열심히 해서 괜찮아요. 자, 지금 모두 다 같이 진동 또는 꺼두셔도 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풀어요? 이 학생도 이 문제를 풀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모의고사나 이제 문제풀이 수업 때 접근하면서 이 친구는 그 전에도 이제 뭐 한 문제, 그 전 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렸었는데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한 문제 틀렸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안진영 교수님 여기서 뭐라고 할까? 라고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이 친구가 정말 생소한 모르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거 뭐라고 풀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해서 맞았다고, 그 문제를 맞춰서 연락이 온 거죠. 같은 친구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가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을 때는 문제 푸는 요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거.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 그냥 혼자 이 이론 나 아는 거, 이거 반복 의미 없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기존의 문제가 꼬아서 나왔을 때 이거를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수업 때는 그런 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과목이니까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 커리큘럼 잠깐 언급을 해보고 가면은 기초 이론은 이미 지난달에 이루어졌고요. 자, 이번 달에는 이제 기본 이론에서는 우리 정규 교재 2020년 시험을 대비로 한 정규 교재를 가지고 전체 내용이 다뤄질 건데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좀 길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공중보건이 70강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죠. 그걸 언제 다 해. 근데 이제 왜 자꾸 강좌 수가 늘어나냐면 기본 이론에서 모든 걸 제가 다 짚고 가요. 어느 하나 빼지 않고 거의 다 짚고 가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자 안 볼 거라 알기 때문에. 보는 학생들도 있지만, 자,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거나 쉬운 내용이어서 여러분이 그냥 보셔도 돼요. 읽어보셔도 돼요 하고 넘어가도 될 법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하고 가는 이유는 누군가는 그걸 보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안 봐요. 수업 시간에 거론이 안 되면 이게 좀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대충 하고 넘어가고. 그래서 기본 이론 때는 모든 걸 다 해서, 워낙 공무원 시험에는 정말 짜투리에 있는 거 아주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고, 심화 이론은 이제 반복을 하는데 대신 전부 다 할진 않고 그 중에서 좀 핵심적인 것들 위주로 하면서 여러분들 교재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스 안에 심화해서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그걸 프린트로 나눠드렸었는데 프린트로 나눠드리니까 학생들이 보관을 잘 못하고 다음 주에 자꾸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교재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심화라고 돼 있는 그 내용은 굳이 기본 이론 시간에 안 할 거예요. 심화 이론 때 정리를 해드릴 건데, 걔네들은 뭐냐면 이 내용이 워낙 출제가 자주 되다 보니까 쉬운 내용이지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렵게 예방의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설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나, 그 다음에 교재에 없지만 출제되던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혹시라도 출제가 가능하거나 이러한 내용들, 또는 예전에 한번 출제됐지만 다시 출제 안 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화 때 그런 것들을 할 거고 심화 이론에서 이제 그거 플러스 법규가 우리 이제 마지막 부록 여러분들 책이 1권, 2권 있고 3권이 있는데 3권은 부록이랑 기출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권에 있는 이제 법규들을 정리를 하게 될 거고요. 단원별 문제풀이랑 모의고사는 제가 사실 제일 기본 이론 당연히 이제 해야 되고 가끔 기본 심화 안 듣고 그냥 문제풀이 들어오는 학생들 있거든요. 추천하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요.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문제로 개념을 정리하겠다 절대 정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문제풀이 수업에서는 제가 이 교재의 흐름 그대로 진도 그대로 문제가 배열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론을 다시 정리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 효과가 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한 20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아니 뭐야 똑같은 걸 왜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 그냥 하나만 넣고 말지. 왜 그렇게 굳이 다 넣어놨냐면은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걔는 저절로 암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안 외울려도 안 외워질 수가 없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출제가 자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모의고사는 보통 학생들이 시험 보면은 이제 좌절을 해요. 그다음에 약간 불안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왜냐면 모의고사를 어렵게 내요. 제가 초반에는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어렵게 내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 이렇게 몰랐어? 라는 이제 좌절감이 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일부러 어렵게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가 충분히 됐다라는 전제하에 어려운 문제를 연습하다 보면 쉬운 문제는 더 쉽게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푸는 연습까지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그랬을 때 내가 남들보다 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모의고사까지 해서 쭉 커리큘럼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합격을 해야 돼요. 저 지난 기본 이론 수업 끝나고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어떤 학생이 여기 있나? 어떤 학생이 물어봤어요. 혹시 합격할 사람 안 할 사람이 보여요? 라고 누가 물어봤어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쟤는 좀 자꾸 지각하네. 얘네는 뭐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쉬는 시간에 자꾸 핸드폰을 만지고 보고 있네. 이런 거는 보이지만 합격할지 불합격할지는 안 보여요. 그럼 뭐로 보이냐? 저는 여러분 전체가 다 합격생으로 보여요. 사실 그 학생의 그 질문을 받고 집에 가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었을까? 정말 합격할지 불합격할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나? 그리고 그게 맞았나 틀렸나를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합격할 거라고 믿고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이 다 합격생으로 보여요. 사실. 그 중에 누군가는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그 마음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합격생으로서 저랑 다시 만날 거라는 마음으로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어제 보건행정 들으신 분들은 여기부터 그냥 난 못 들은 얘기다 아니면 책 봐요 그냥. 어제 똑같은 얘기 했거든. 근데 보건행정에서도 했던 얘기고 공중보건에서 제가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랑 밥을 먹은 학생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같이 만나는 후배들, 친한 동생들, 친구들한테도 하는 얘기고 저희 엄마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엄마 좋은 생각만 해. 행복한 생각만 해. 그래야지 엄마 미래가 행복해져. 엄마한테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제 제가 한 얘기예요. 명언, 제가 나름 만든 명언이에요. 맨날 떠들다 보니까 제 그냥 명언이 돼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나의 현실이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거 말 시크릿이라는 책이나 뭐 끌어당김의 법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보통 무슨 좀 말도 안 되는 이제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고 막 그래 근데 그 전부터 그런 책을 좋아하긴 했어요. 원래 그랬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 책과는 무관하게 원래 그랬었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원래 공상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뭐 했으면 좋겠고 뭐 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돼 있네? 내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네? 그런 순간이 꽤 많이 와요. 근데 이거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아마 한두 번씩은 해봤는데 잊고 살아요. 되게 많이 잊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이제 진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내가 합격할 거라고 믿고 공부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면서 나 이거 근데 공부를 딱 시작할 때 당연히 불안감이 있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학교를 휴학을 하고 와서 공부를 한다고 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1년 또는 2년 공부한 다음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부모님 얼굴 어떻게 보지? 친구들은 나한테 뭐라 그럴까? 내가 직장을 이것 때문에 그만뒀는데 직장에서 그 사람들 나 비웃겠지?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공부가 잘 집중이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그 내가 생각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무슨 생각했어? 엄마 나 떨어져서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된다니까.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엄마 나 합격했어 라는 생각, 얘기하는 생각, 또는 저 교수님 저 합격했어요, 저랑 밥 먹으러 가요, 합격생으로서 저랑 만나는 생각, 또는 이제 합격한 다음에 발령받기까지 한 3개월만 좀 발령 대기 시간이 있어서 좋겠다. 그럼 그때 여행을 가야지. 또는 어느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출근하면서 내가 칼퇴근하면 저녁 때는 어떤 삶을 누려야지. 그쪽 발령받으면 집은 어디다 얻어야지. 이런 생각들이, 구체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하세요. 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너무 즐겁잖아. 그러면 공부가 더 잘 되고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딴 생각이 들다가도 공부로 집중을 하게 돼요.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꼭 믿고 공부하세요. 여러분이 합격할 거다라는 걸 믿고 공부하는데 단순히 그냥 나 합격할 거야, 나 합격할 거야,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합격해서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나의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그게 내 현실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수험생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수험생으로 삶이 끝난 다음에 결혼에 대한 것, 뭐 자녀에 대한 것, 또는 나의 미래의 일상에 대한 것, 모든 데 적용이 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해보세요. 수백 가지를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그 중에 꽤 많이 돼요. 물론 다 되진 않죠. 다 되진 않겠죠. 근데 생각보다 꽤 많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내가 믿을 수 있는 기준이, 조건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믿어지지. 그죠? 내가 그래 나 이렇게 할 거야 하고 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놀아. 딴짓해. 인터넷 보고 있고 게임하고 있어. 믿어지겠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하는데?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못 믿어요. 그러면. 그래서 믿기 위한 조건은 또 뭐다? 내가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이 기간만큼은. 그래야지 내가 믿는 게 실제 나의 현실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해야 돼? 뭘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좋으냐? 이제 당연히 미래에 대한 각자의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희망 점수를 적어주세요. 공부할 때. 이거는 제가 실제 대학 때, 대학원 때 했던 방법이에요. 굉장한 효과를 봤어요. 제가 요거를 하기 전에는 물론 공부를 안 했어요. 막 뭐 농활 갔다가 시험 못 보고 막 그래가지고 F 학점 나오고, 그래서 1점 몇인가, 그때 1점 얼마인가 학점이 나와가지고 이제 F 나와서 제시 봐야 되는데, 요즘도 제시 보나? 아무튼 저 이제 제시를 봐야 되는데 농활 가 있어서 그땐 삐삐였거든요, 여러분.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서 삐삐가 안 터지는 거야. 산속이라 전라도 남원에 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F 나왔다라는 거 공지가 나왔는데 못 받은 거야. 그땐 인터넷도 안 되니까. 다 신기하죠? 고려시대 때 사람 같은 막 이런 얘기를. 그래서 F 나온 줄 몰라서 제시 못 봤어요. 1점 몇이 나온 거예요. 집에서 공장을 보내라, 쫓아내라, 막 난리가 나고. 친구들은 막 장학금 받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언짢아진 거지, 나도.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1학년이랑 2학년 1학기까지 공부를 안 했으니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제 불안하니까 점수를 제가 원하는, 이제 원래 그냥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뭐 공중보건은 4.5점 맞았으면 좋겠어. 적어놨어요. 얘는 내가 하면은 맞을 수 있을지도 몰라. 원래 초절정 긍정주의거든요.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뭐 무슨 과목, 보건행정은 내가 아무리 해도 그만큼 안 나올 것 같아. 한 4.0? 막 적어놨어요. 공부를 했어요, 실제로. 그때 생각이 나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공부하다가 포스트잇에 그걸 딱 보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또 하고 했는데, 나중에 점수가 그만큼은 아니지만 꽤 잘 나와서 제가 그때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 뒤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4.0 밑으로 안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머리가 엄청 좋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냐, 저 그런 성격 아니거든요. 좀 산만한 성격이고, 여러분이랑 비슷해요. 좀 산만하고 딴짓하고 집중 못하고, 책도 지하철에서만 읽을 수 있고, 저 혼자 앉아서 오래 집중을 못하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면서, 그다음에 대학원 갔을 때는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너무 이제 등록금이 비싼데, 이렇게 OT 때 이거 안내를 봤더니 이제 4.3 만점이에요. 근데 전체 학점이 4.0을 넘으면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등록금 한 학기를 내가 안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이거 해야지를 첫날 OT 가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잊어버렸지. 그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근데 공부할 때는 또 항상 이렇게 점수는 적어놓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찌어찌 해서 4.0 했다가 한번 3.9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마지막 4학년 2학기, 그러니까 4학기 때 4.1인가를 맞아야지 내가 전체 평점이 4.0이 넘어가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어요.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기 졸업을 했어요, 외롭게.
동기들 없이 혼자 졸업해가지고 되게 외롭게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바라고 있는 게 있어야지. 그걸 만약에 생각도 안 했으면은 제가 그런 목표도 안 생겼을 거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그럼 점수를 몇 점을 적어야 될까? 아유, 내가 그래도 양심 있지. 나 100점 못 맞을 것 같아. 그게 양심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원하는 점수 100점이면 되는 거지. 100점 맞으면 제일 좋은 거고, 안 되면 95점까지라도 가겠죠. 근데 애초에 목표를 90점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90점까지 못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85점 되겠죠. 안 돼요. 그래서 100점으로 목표를 잡아라. 특히 다른 과목은 몰라도 공중보건만큼은 무조건 100점이 여러분의 목표여야 돼요. 실제 우리 수강생들 중에 공중보건도 그렇고, 어제 또 다른 합격생이 수기 올린 거 보니까 보건행정 100점 맞았다고. 그 작년에 이제 다른 제 수업 안 듣고 다른 수업 듣고 시험 봤는데 보건행정 점수가 낮아서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다른 강사를 찾다가 제 수업을 들어와서 수업을 듣고 했는데 100점, 보건행정 100점으로 합격했다고. 여러분 홈페이지 가면 후기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저 후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어제 보건행정 수업 때 했던 얘기인데, 그 학생이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심화이론, 자기 이제 공부를 한번 했으니까 심화이론 수업을 들었는데, 신기하게 수업을 듣고 나면은 그 내용이 너무 쉬워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보건행정 수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남들이 불편해하는 걸 해결해 주면은 돈을 벌 수 있대요. 그래서 무선 청소기, 사람들이 줄이는 거 귀찮아하니까 그거 만들고, 뭐 어떤 교육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대서라 이런 건데, 제가 그래서 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남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뭘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저는 어려운 내용도 쉽게 설명하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저는 그건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학이나 보건통계가 되게 어려운 과목이지만, 제 역학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대부분 100점 맞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연구사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역학 수업을 하면서부터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워졌어요. 말도 안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내용을 또 갖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또 만점자가 나오겠지.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연구사 학생들은 빨리 합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살을 붙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믿으면서 점수를 적어 놓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합격 수기를 먼저 써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마 뭐 글쓰기 싫어하면 안 쓰기 싫을 수도 있고 오글거려서 못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합격 수기가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써요? 나는 몇 개월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과목은 어떻게 회독수를 몇 번을 했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도서관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먼저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공부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합격을 위한.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공부하는 거랑 계획을 세우지 않고 공부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제가 일을 할 때 이제 집에서 저는 혼자 강의 준비를 하니까 얼마나 출근 시간도 없죠. 퇴근 시간도 없죠. 강의 준비할 때, 책 쓸 때 점심 시간도 없죠. 그러니까 늘어지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래서 항상 뭐를 하냐면, 이제 9시에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적어요. 9시부터. 저는 구체적으로 적거든요. 예전에 시험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서 9시부터 12시까지는 무슨 과목,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일할 때도 그렇게 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목,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과목을 다 적어놔요. 그냥 뭘 할지를. 근데 물론 그대로 완벽하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적어놓고 할 때랑 안 적고 그냥 할 때랑의 하는 양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면은 어떻게든 그 계획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장하라는 건 계속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뭐 시작해서 단기간에 합격을 원하든 뭐 1년 안에 합격을 원하든, 여러분들의 그 구도에 맞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자, 요거는 이제 아마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뭔가 작년에, 재작년에 시험 보고 안 돼서 다시 온 학생들도 꽤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나 믿고 공부했는데 왜 안 됐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내가 정말 열심히 했다. 내가 만약에 열심히 안 해서 떨어졌다라면 스스로 그걸 알 거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제일 이제 마음 아픈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필기 시험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죠. 당연히. 왜냐면 1.5배수 이렇게 뽑으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떨어지고, 그러면 그 아픔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2번, 3번씩 그렇게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3번까지 면접에서 필기 붙고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들을 봤고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 친구들이 한 며칠 동안 울고 진짜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보는 것조차도 저도 힘들었는데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항상 이건 정말 진심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정말 진심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일에서도 저도 살면서 뭔가 떨어져 본 경험도 있고 안 돼 본 경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그랬죠. 저 초절정 긍정주의라고.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안 되거나 떨어지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나 거기 갔으면 분명히 더 안 좋았을 거야. 거기 갔으면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그 일이랑 안 맞거나 그래서 안 간 게 잘 된 거야. 그러고 말아요 저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그래요. 그때 그 길을 안 갔으니까 제가 지금 제가 원하는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금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때 잘못됐던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험 생활을 물론 이제 6개월 만에 1년 만에 끝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제일 좋죠. 근데 2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3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를 하는 동안 1년, 2년, 3년은 너무 길 거예요, 여러분. 1년을 했는데도 안 되네. 2년을 했는데도 안 되네. 너무 길 거예요. 근데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지난 1년, 2년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보면 그때 뭐 이렇게 안달복달했지? 그때 1년 먼저 했으나 지금 했으나 별반 차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공통적으로 필기 붙었다 면접 떨어진 학생들이 저에게 다시 찾아오는 오는데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더 잘 됐어요. 정말 하나같이. 그래서 이제 제일 초반에 그렇게 어떤 한 친구 되게 어린 친구인데 첫 시험에 딱 해서 붙었어요. 필기 붙었는데 면접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멘탈이 되게 약한 친구고 막 이제 항상 불안이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느 정도였냐면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2번째 시험엔 더 그게 심해졌겠죠. 2번째 시험 보고 또 붙었어요. 근데 면접을 보기 전에 이 친구 너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막 카페에 들어가서 막 누가 또 뭐 그런 거 조사를 해요. 자, 어느 지역 합격자 점수 취합합니다 해가지고서는 막 점수를 모아가지고 그러면 교수님 거기 봤더니 사람들 점수 몇 점인데 저는 몇 점인 것 같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고 막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막 그런 친구들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서 넣을 때도 어떻게 돼요? 김포로 넣을까 파주로 넣을까 고향으로 넣을까 포천으로 넣을까 뭐 어디로 넣을까 너무 많이 고민해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선은 얼마였고 경쟁률은 얼마였고 이걸 다 비교를 하고 막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하고 또 떨어졌어요. 그러고서는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번 더 그리고 저랑 더 공부를 했어요. 한 번 더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뒤로 안 나타나는 거여서 너무 걱정을 했는데 결국은 이 친구가 붙었어요. 근데 가장 바람직하게 나중에 이 친구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꾸 이제 면접에서 떨어지니까 다 내려놓고 지역 이런 것도 막 이제 고민 안 하고 따지지 않고 그냥 원래 다 가고 싶던데 그 친구 집이 파주 쪽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까운데 파주에다 그냥 넣었어요.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너무 편하게 가까운데 보건지소를 가려고 하다가 일도 너무 편하고 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지난 2년이 별로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이 친구 말고도 이제 얘랑 같이 친구인데 지난주에 찾아왔어요. 이 친구도 처음에 시험에 딱 붙었어요. 필기로 붙었어요.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 6월이었는데 12월에 추가 공고가 또 났어요. 경기도가 그 해에는 보건직이. 그래서 또 봤어요. 공부를 잘 하던 애인데 영어에서 꽈락이 나왔네. 이 친구가 그 뒤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계속 궁금했지 얘도. 근데 이거 갑자기 온 거예요. 아무 연락이 없다가 자기가 사실은 떨어지고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취업을 했대요. 근데 6개월을 일을 하다가 미련이 남은 거야 계속. 그래서 공지난 걸 보고 그만두고 6개월을 다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본 다음에 올해 경기도 시험을 본 다음에 당연히 안 됐겠지라는 마음으로 이 친구는 그냥 취업을 또 했어요. 근데 합격한 거예요. 그래서 취업한 지 며칠 만에 죄송합니다 그러고 사직서 내고 욕먹고 기분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일로 달려온 거예요. 저를 보러. 그래서 더 이제 이 친구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내가 점수가 뭐 1점 차로 떨어졌어요. 1점 차 되게 많아요. 나만 1점 차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1점 차로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거기까지 올라갔다라는 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충분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됐을 때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걸 돌아서 오히려 더 좋은 내 자리로 가기 위한 순간이다라고 믿어보세요, 진짜. 그러면 세상에 힘들 게 하나도 없어요. 안 돼도 괜찮아. 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로 갈 수 있고 실제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 기억에 면접에서 떨어지고서 다시 온 친구들 중에 끝까지 떨어진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붙었고 결국은 더 좋은 데로 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면서 혹시 이제 내가 뭐 재수다, 삼수다라는 학생들은 그걸 좀 믿고 저랑 같이 이제 나머지 커리큘럼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믿는 게 정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게 전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합격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합격한 다음에 저랑 밥 먹으러 오는 상상을 하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앞에 빕스 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여기 길 건너편에 빕스가 있거든요. 자, 온라인 수강생들도 자, 강의를 듣고 합격한 다음에 저랑 꼭 학원에 연락 주고 와주세요. 그래서 저랑 시간을 잘 맞춰서 제가 1년 됐을 때부터 항상 합격생들 오면은 이제 빕스를 데려가는데 이제 가끔 제가 오전 오후 수업인데 중간에 왔을 경우는 시간이 안 되니까 다른 밥을 먹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시간적 여유만 되면은 같이 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예전에 꽤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요, 생각보다. 근데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 하나 갑자기 정말 득달같이 합격자 발표 나자마자 학원으로 연락하고 당장 찾아와서 빕스를 가야 된다고 온 거예요, 진짜. 학원에 전화해서 저 교수님이랑 빕스 가야 돼요.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친구는 제 수업을 들으면서 자기 목표가 그거였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상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교수님이랑 빕스 가야지. 이게 이 친구의 목표였던 거예요. 진짜 그거 목표로 공부를 했대요, 자기는. 그래서 합격하자마자 찾아와가지고 빕스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빕스를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앞에 있는 괜찮은 식당이 그거밖에 없어서 좀 괜찮은 분위기도 좋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어쨌든 뭘 먹던 간에 여러분들이 다 합격해서 저를 찾아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찾아오면은 수업 중에 또 얘기해요. 누가 왔다 갔다고 자랑해요, 합격생. 그럼 여러분들이 또 자극받아서 또 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OT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OT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세팅하기 위한 시간이어서 좀 약간 자기계발서 같은 책 한 권을 읽은 느낌이죠. 제 친한 동생들이 저랑 얘기하고 가면은 언니 자기계발서 한 권 읽고 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며칠 전에 또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한 건데 이제 그 나만의 리프레시 시간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뭐 이제 자는 사람도 있고 핸드폰으로 뭐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카톡하는 사람도 있고 문자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어요. 대신 내가 하는 딴짓에 죄책감만 없으면 돼요. 그 죄책감이라는 건 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의 리프레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프레시는 뭐예요? 제가 이제 이 일 예로 제가 참 나름 방법을 잘 찾는 게 저는 이제 수능 제가 2세대예요. 그래서 저희 땐 200점 만점이었거든요. 수능이 200점 만점이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항상 내신은 괜찮은데 모의고사는 하루 종일 시험을 보잖아요. 영어가 망하네요. 저희 마지막 시간이 영어였어요. 영어가 망해요. 그래서 너무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문제도 안 보고 그냥 아무 번호나 막 찍어봤어요. 근데 5문제 맞았더라고요. 몇 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난 찍는 것도 안 되는구나. 이제 수능 전날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마지막 모의고사를 볼 때 생각해봤더니 이게 제가 집중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집중력이 한계가 있어서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영어 시험 볼 때는 이게 깨진 거예요, 완전히. 문제를 안 읽어요, 못 읽어요. 집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지.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시골이랑 시험 보러 갈 때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전날 저기 이렇게 도시까지 나가가지고 호텔 같은 데서 하룻밤 자고 시험 보러 가는 그런 시골이었거든. 만화책을 하나 샀어요, 가기 전에. 그래서 가져갔어요. 시험장 갖고 가서 이렇게 이제 뭐 국어 보고 수학 보고 뭐 사회탐구 뭐 과학탐구 그런 거 보고 마지막 영어 보기 전에 이제 다른 학생들 막 그 영어 단어 외우고 있는데 저는 만화책을 폈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만화책을 읽었어요. 되게 좋아했거든요. 만화책을 읽고 영어 시험을 봐서 영어 시험에서 200점 만점인데 20점이 올랐어요. 평소 모의고사보다.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내 점수인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시간도 남아가지고 답도 다 적어왔어요. 정확하게 다 맞추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가 그 만화책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만화책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나는 이제 집중력을 다시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어요. 공부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내가 공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막 딴짓하고 있으면 딴짓하면서 나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죄책감이 들죠. 절대 휴식이 될 수 없어요. 휴식은 죄책감이 들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명확한 휴식을 만드세요. 수업이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하면은 50분 내내 집중했으면 10분 쉬어도 돼요. 쉬는 시간에 꼭 막 공부를 막 하는 사람은 내가 그게 되면 해도 돼요. 근데 나는 좀 쉼이 필요하다라면은 그냥 정말 완벽하게 편안하게 쉬세요. 죄책감 같은 거 가지지 말고. 대신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한다?
완벽하게 집중한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할 때 약간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좀 잡고 가고 싶어서 사설이 좀 약간 잔소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계발서 한 권을 만들어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실제 이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